안녕하세요. 저 이화여대 신정순이라고 합니다.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되게 낯설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했는데 좀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제학과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에서 재무 쪽을 이제 전공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주로 포커스가 내로우합니다. 기업을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본적 상식이니까 대차 대조표라든지 재무 상태 변동표라고 하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자산이 들어가 있죠. 자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부채로 하든 그 다음에 에쿼티로 자본을 조달하든. 근데 조금 다른 표현을 쓰면 이런 표현보다 저는 더 좋아하는 표현이 이제 데트가 부채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분이라고 하는 자기 자본, 내부로부터 이제 자본을 조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에셋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그런 게 이제 기업의 활동인데 저희는 이제 왼쪽의 편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 특히 이제 부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죠. 그죠?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그 회사에 대한 그 소유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투표권이에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죠? 우리가 1인 1표죠. 한 표씩,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국민이.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부채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의결권이 없어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장점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이자를 많이 쓰면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익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어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밀렌 모들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 재무의 이제 시초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얘기한 게 58년도, 60년대 초반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게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이자를 많이 빌리자. 네?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부채를 많이 빌리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죠? 세금을 줄여주니까. 이러다 보면 이러한 재무적 공경에 처하죠. 그죠? 빚이 너무 많으면. 경기가 좋으면 상관없어요. 이자를 갚기 힘들죠. 그러니까 파산의 일을 이제 위험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은 안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이제 저성장 국가로 저희가 이제 분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는 영업이익이 안 나거나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파산한 적은 없어요. 늘 보면 무리하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도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원래 그 회사 자체가 영업 활동이 부진해서 그런 적이 없어요. 워낙에 경제 성장도 빠르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빚을 많이 지는 게 좋은 거죠. 중국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모형으로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부채와 자기 자본이 한 50대 50 정도거든요. 반반씩 빌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이 자기 자본이 1이면 이게 4였어요. 400%인데 경기가 좋으니까 돈을 빌려서 계속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다 잘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어찌됐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되죠. 그죠?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죠. 저희도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이제 갚아야 되듯이 못 갚으면 법적으로 이제 상한 청구권이 있어요. 이 채권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죠.
이에 반해서 이제 지분,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좀 주주로서는 이제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쉐어, 스탁 이런 표현도 쓰죠, 그죠? 주식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에쿼티가 더 맞는 지분.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뽑는 우리 국회의원도 뽑고 뭐 대통령도 선출하고 그죠? 지방 자치단체장도 뽑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업 마지막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했지만 요 최근에 예를 들면 대한항공 뭐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둘러싸인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보면은 1대 주주입니다. 외국계 회사가 뭐 30% 40% 갖고 있어도 다 회사가 여러 회사하고 나라도 다르니까. 근데 하나로 보면 국민연금이 굉장히 커요. 국민연금의 소유권은 그죠? 주주니까. 소유권이 있고 지분도 있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와서 행사를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표권이 있다는 거예요. 의결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우리가 이 사람한테 빌리면 이자를 주지만 그죠? 주주한테는 이제 배당을 주죠. 근데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하고는 아무런 그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줘도 상관없어요. 왜? 내 돈인데 우리 주주한테, 그죠? 우리 주인한테 내가 이번에 주기가 좀 어렵다. 그럼 못 주는 거죠. 그 대신 이자는 갚아야죠. 그러니까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뭐 저희가 지금 특강 형태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난 정부 시절에 뭐 일리는 있어요. 이렇게 소비도 잘 안 이루어지고 기업은 현금이 계속 쌓이니까 배당을 자꾸 많이 주자고 했어요. 근데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니죠. 그죠? 배당은 누가 요구해야 되죠? 이 사람이 요구해야죠. 지분 있는 사람. 그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쓸데없는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해요. 회사의 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현금이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애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구글은 좀 160 정도 된다 그러고. 우리 개인으로 보면 돈이 많으니까 왜 저 돈 쌓아두냐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이 사람들이죠. 그죠? 주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도 할 얘기 없어요. 왜? 이자 갚는데. 그죠? 할 얘기 없어요. 다 알아서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애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배당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왜?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또 비즈니스, 뭐 요새 뭐 흔히 얘기하는 4차 혁명인지 5차 혁명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현금 쌓아두는 거예요. 구글도 그렇고. 삼성도 그런 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잘 딱히 오는 건 없고 그렇다고 돈을 막 배당으로 돈을 현금을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너 왜 돈 갖고 있니? 내가 돈 갖고 있는 게 왜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그죠? 그거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지분이 있는 사람들. 어찌됐든 법적 의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가 왜 배당 안 주니? 할 얘기도 없어요. 자기 돈인데. 그죠? 이런 그 상한, 배당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상한을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희한한 거는 이런 회사들, 100%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진 회사들도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저는 그런 표현 쓰기 싫은데 명품이라고 하는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 그리고 막 그 독점적인 그 이윤을 누리는 회사들 있죠. 뭐 세계 메이저 곡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남하고 그 이익을 쉐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다 그 이득을 다 취하고 싶죠. 그래서 내가 30%, 우리 와이프가 20%, 우리 애가 뭐 몇십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상장을 하지도 않아요. 상장을 하면 되게 귀찮죠.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공실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정부로부터 간섭도 받아요. 그 투자자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있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저런 회사들은 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매출에 대해서 이익, 여러분들도 뭐 아셔서 굉장히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익을 독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런 회사들 광고는 잘하죠. 그죠? 뭐 차를 타면 그 장인의 숨결이 느껴진다는데 저는 차를 타가지고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면 무서워서 차를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선전을 하는 거예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고 천년의 뭐 전통.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선전하면서 이제 고가로 유지하고 매출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높죠. 이런 회사들은 파산, 자기가 문 닫으면 되니까 파산을 이룰 수가 없죠. 파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처럼 이자라든지 원금을 못 갚았을 때 이제 강제적으로 있죠. 채권자가 이렇게 실행하는 거지. 자기가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그 파산과는 이제 무관합니다. 제가 이걸 한 게 이제 이렇게 되면 회사가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 주식을 발행하죠. 그죠? 그리고 주식은 이제 비상장 주식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매일매일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보면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죠? 변동 사항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이제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좀 관심이 있거나 또 뭐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좀 유망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시면 돼요. 정보가 상대적으로 좀 잘 알려진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회사는 그 주식 보통 뭐 우선주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보통주 한 회사 하나 이제 주식이 뭐 보통주라고 하면 한 회사 이제 하나 이제 그죠? 우리 TV나 뉴스 보면 이제 그 회사 주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회사는 이 채권을 굉장히 다양하게 발행을 해요.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친구가 또 쟤한테 돈을 빌렸는데 나한테 또 돈을 빌리려고 와요. 그러면 불안하죠. 저 친구한테도 빌리고 나한테도 빌리고. 그러면 나는 돈 빌려주기 싫을 거예요. 내가 제일 처음에 빌려주면 나부터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빌려줄 수 있는데 아무 데나 가서 다 돈을 빌리고 다니면 나한테 오면 싫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채권이 순서대로 여러 조건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 성향이 다 달라요. 여기는 주식을 발행하고 여기는 뭘 발행하죠? 채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해요. 여기에 내가 채권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이제 판단해주는 기관이 생겼어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라고 해서 CRA라고 합니다. 앞 글자만 따가지고 CRA, 신용평가사라고 그래요. 뭐 아시다시피 뭐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무디스, S&P 이게 이제 미국계고요. 피치가 이제 영국계 이런 이제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자도 받고 원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평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이제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 절차는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말이 많은데 어쨌든 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 회사에 대한 이제 앞으로 1년에서 3년치 정도의 미리 이제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룩이라고 그래요. 아웃룩. 그래서 이 회사가 1년에서 3년치가 스테이블하다, 파저티브하다, 네거티브하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판정을 내립니다. 불호도 하죠. 아주 그냥 멀리 보고. 요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정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체계가 있게 돼 있어요. 아웃룩 그래야죠. 1년에 3년 정도 미리 이렇게 그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와치예요. 와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뭐 AAA, 뭐 BBB 뭐 이거 있잖아요. 등급. 그게 이제 결정적인 날인데 이 날로부터 한 3개월 전에 보통 와치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미리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등급을 내기냐. 내가 3개월 있다가 지금 등급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 다운그레이드를 할 것인지 혹은 지금 시점에서 언설튼하다. 아직 내가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세 가지 형태의 이제 의사결정 냅니다. 시장에게 정보도 주고 회사한테도 어떻게 보면 뭐 경고라고 할까요? 뭐 이런 어떤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이날은 이 정보에 의해서 거의 이제 다운그레이드면 이제 AAA에서 뭐 AA로 떨어지거나 그죠? A에서 B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B에서 A로 오르거나 뭐 그게 결정되는 날이고 실상은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게 했죠, 그죠? 이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별다른 뭐 돌발적인 상황이 없는 한 이 상태대로 처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날은 마지막이 결정적인 이 크레딧 레이팅을 디시전하는 날은 오히려 그냥 따라가는 날이죠. 그 와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제 그런 연구가 별로 없는데 해외 연구를 보면 이 날이 그 주가가 훨씬 움직여요. 크게. 자, 업그레이드 되면 당연하게 이제 주가가 오르겠죠. 다운그레이드 되면 이제 내리고. 이때 그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결정적으로 이날 이렇게 정확하게 트리플 A든 뭐든 뭐 나오든 이날보다 정보 효과가 더 커요. 주가가 움직임이. 그건 뭐냐면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더 크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시겠죠, 그죠? 미리 이 상태대로 이제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정보 전달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건전지가 필요해가지고 학교에 그 군에 그 매점에 가서 건전지 사는데 여러분들 이거 3A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네? 트리플 A 두 개가 있으면 더블 A 하나가 있으면 싱글 A라고 읽으셔야지 1A, 2A 뭐 3A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2 boys, 뭐 3 girls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있을 때는 주로 야구 좋아하세요? 그럼 뭐 트리플 A 출신이다, 뭐 더블 A 출신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난 3A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몰랐더니 이게 트리플 A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가 아마 이쪽으로 아마 이쪽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아마 연구를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한 연구가 없는데. 그래서 무디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개가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연구원으로 가신 미국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좋아서 보면 생각을 되게 허술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직원들이 뭐 얼마 있는데 회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채권도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를 판정을 내리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뭐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날짜로 어느 한 회사가 트리플 A인데 그 회사에 대해서 BBB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아주 체계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막강한 힘이 있죠. 그렇죠? 이런 회사들. 그래서 이메일이든 제가 전화라도 이메일 답변 안 하면 그 전화라도 문의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퀀터테이티브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퀄러테이티브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한대요. 아 뭐 그렇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냐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정량적인 거는 이제 순이익하고 특히 매출액 같은 거, 그 트렌드를 보는 거죠.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다운그레이드로 이제 이렇게 경고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공개된 정보고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미팅을 해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날짜, 와치라든지 실질적으로 크레딧 레이팅을 이제 결정하는 날인지 하긴 이제 그 전날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미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정성적 평가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뭘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직 뭐 여기 미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한 20년 가까이 난 우리 집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정성적 평가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남의 회사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가 이거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다. 근데 명확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과연 그 수많은 회사들 그리고 또 미국계, 영국계 영미 국가들 회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회사들도 평가하는데 뭘로 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평가한다고 치고 자 2008년도에 이제 그 90년도 말에는 이제 그 아시안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저희 나라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IMF 뭐 그런 뭐 일도 저희가 갖고 2008년도에 이제 그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한 서너 가지로 이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그 개혁입니다. 개혁. 이 회사들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죠. 그죠?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거는 뭐 A다 B다 뭐 해가지고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정보로서의 전달 뭐 이게 그거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니까 정보 전달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투자하려고 모르는데 이 신용평가회사가 등급을 매겨줌으로써 그죠? 정보 우리 투자하는 사람과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람과의 어떤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 소위 말하는 정보 비대칭이 이제 약간 이제 완화되겠죠. 뭐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방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가 부도나기 얼마 전까지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았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응?
하나의 회사, 나라인데 회사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신용등급이 예를 들면 A에서 C로 그죠? 파산 상태로 갈 수가 있냐는 거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용평가가. 그러면 그리스에서 발행하는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웃기게 되는 거죠, 그죠? A라고 믿고 샀는데 갑자기 파산이라니. 도대체 뭐라고 살았냐 이거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데 여러분들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빨리 얻고 싶죠. 어떤 정보가 나오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권력자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 말고도 우리 같은 에버리지 퍼슨들한테도 빨리 정보가 공개되기를 원해요. 그게 적시성이죠. 적시에 이렇게 정보가 나가서 우리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시장이죠. 그 정보로서 효과가 있는 거죠. 뒤늦게 알면 뭐가 되죠? 다 미리 아까 말씀드린 그 돈 많고 권력자가 다 가지고 있으면 먼저 알아가지고 움직이면 우리는 그 정보로서의 어떤 그 도움을 못 받아요. 효과가. 다 이미 오를 때 다 오르고 아니면 내릴 때로 다 내린 상태에서 우리는 다음 이제 스텝으로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원해요. 적시성을. 그러니까 비난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신용평가에서 과연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시장에게 이렇게 제대로 올바로 전달하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평가회사가 이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하시든 간에 스스로는 디펜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디펜스를 하죠? 안정성이죠. 우리는 자그마한 어떤 뉴스에 신용등급을 올리고 내리고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우리도 개인도 그렇지만 회사에 대한 등급은 굉장히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죠. A에서 B로 떨어지든 아니면 투자 적격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매출이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뭐냐면 펀드멘털하고 퍼시스턴,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뉴스가 아니면 우리는 신용등급에 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수적 관점에 의해서.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안정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의 역할이 뭐냐? 너의 역할 제대로 못한다? 알겠다. 이게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시성이 우리는 이거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정성을. 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신용평가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상충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건 저희 신용평가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예를 들면 언론도 그렇죠. 그죠? 약간의 오보가 있더라도, 그죠? 오보가 있더라도 빨리 이렇게, 호재를 터트리는 그런 것도 뉴스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뉴스가 또 안정성이 있어야죠. 그죠? 그 오보를 이렇게 밤낮, 퍼트리면 그 신뢰성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여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평가회사와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저분들의 이야기고 사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가면 이 문제가 있어요. 신용평가에서 이 수익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회사 가가지고 내가 너 평가해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발행을 하잖아요. 그죠? 채권을 발행하는데 사람들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A든 뭐든 그죠? 우리 회사가 이런 등급이다 하고 이제 조건을 내세울 때죠. 얼마에 이자율이 얼마에 이렇게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등급 얼마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신용등급이 없으면 뭘 믿고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용평가에서 피를 준다 이겁니다. 근데 피 구조가 큰 회사들은 돈을 더 많이 물죠. 작은 회사들보다. 그러면 이런 피 스트럭처 하에서는 피를 많이 내는 회사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돈을 더 많이 피를 내고 있는데, 회비를 내는데, 보더라인에 있으면, 그죠? 이게 긴가민가 할 때, 이거를 다운그레이드를 과감하게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신용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거에는,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밑에 이런 피 구조도 이게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그때 그냥 본 걸로 보면 여러분들 아까 여기 저기 사회자분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뭐 8분을 이제 뭐 상품이 있어요? 좋아요? 뭐 그럭저럭 가져갈 만한 정도? 여러분들이 아마 신용평가에서 여러분들이 판정을 한다고 했을 때 업그레이드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다운그레이드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다운그레이드? 왜요? 욕먹을 텐데. 네? 희소성.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더, 가치 평가가 더, 받기 위해서는 다운그레이드 더 많아야 된다. 흥미로운 시, 또 한 분 더. 다른 시간,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가 숫자가 더 많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논거를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마이크 없죠? 여러분들도 이제 저런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판단하셔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다 업그레이드가 많을 거다. 네, 저는 업그레이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논거가 뭐냐고. 어쨌든 신용평가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를 많이 해버리면은 의뢰가 적을 것 같아서 수수료 피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그 합리적인 사고예요. 아주 그. 회사 생활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업그레이드 숫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다운그레이드가 2배 많아요. 전체적으로 매해. 그 이유에 대해서가 이제 저분들이 이제 쓴 그 보고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게 이제 투자자를 상대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 시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돈을 잃게 되면 화가 나죠.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알겠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돈을 벌 거라고 해서 거기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 화가 나요.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성과가 안 나와도 욕먹을 일이 없죠. 나 다운그레이드 했잖아. 내가 언제 투자하라 그랬어? 조심하라 그랬지. 욕을 들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숫자가 더 많아요. 2배 정도씩.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굿뉴스, 배드뉴스가 그죠? expected한 걸 보면 그 0이 돼야 되죠. 숫자가 이제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이게 비슷한 숫자가 나올 텐데 다운그레이드가 많다고 하는 거는 저 양반들이 스스로가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자로부터 비난에 대해서 그죠? 다운그레이드를 매기면 비난받을 일이 없어. 내가 먼저 투자하라 그랬어 이러면서 그래서 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것도 보수적 관점이라 그래요. 어찌되었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 금융위기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아까 말한 그리스에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거는 국가가 그랬고요. 이때 엔란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회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이상으로 그 규모도 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그 에너지 회사가 망했어요. 그때 며칠 새에 신용등급이 A에서 B, B에서 C가. 어떻게 회사 그럴 수 있죠? 이익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다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꾸몄는데 이거 잘못 이제 등급을 매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영미식 자본주의가 어디로 가느냐 그 타임지 표지 모델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스트럭처가 맞는지 회계사들이 감사해가지고 그죠? 이게 적절하게 회계 처리가 됐다.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죠. 이런 정보도 다 거짓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혁이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한번 연구를 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돈이 무지 많은 나라죠. 그죠? 뭐 경기가 침체되든 뭐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신용등급이 안 좋다고 하는 건 부도가 날 가능성인데 일본은 돈이 많은데 무슨 부도예요? 근데 신용등급은 상당히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저희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무슨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 방법 있죠? 이런 절차. 하나하나씩 봤어요. 일본이. 그 다음에 중국은 더 화가 나죠.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처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이 넘쳐나는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국인데 잉여 서플러스로. 근데 신용등급은 또 그만큼 이제 못 따라가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중국은 신용평가에서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 저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도 발생, 채권, 부채를 지는데 못 갚을 확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별로 자기들이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 상위권에 뭐가 들어가죠? 중국, 한국, 뭐 대만, 뭐 동아시아 국가들 달러 그죠? 수출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좀 보유고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들어가고죠. 그 다음에 빚이 많은 나라, 서유럽 국가 중에서 빚 많은 나라 많죠. 특히 미국 이런 데는 팍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신용평가 회사를 또 설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증입니다. 인증. 어크레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증이에요. 누가 저 평가회사가 그 회사한테 인증을 하는 거야. 너 A다 B다 이렇게. 인증인데 중국이 하는 신용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피를 주고 수수료를 주고 맡기질 않아요. 우리 회사를 평가해달라. 왜 그럴까 이거죠. 저는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비뱅크도 그렇고 투자은행도 그렇고 이런 비즈니스들 신용평가에서도 이게 다 주도하는 게 영미식이에요. 뭐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저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싫어하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반미주의자도 있고 뭐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뭘 믿어요? 트러스트가 있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저 회사들은요. 나라에서 미국 정부가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우면 돼요. 회사를. 다 프라이빗 컴퍼니예요. 그 나라들 사람들 사고는요. 절대로 정부가 관여 안 해요. 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미국 정부가 너 B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A일 수도 있고, 파산해서 C가 되면 미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 안 해요. 그런 거 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죠. 미국에는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뭐, 파이거나 그래도 하이힐 신었다가 좀 부상을 당하면 고소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되죠. 하이힐을 못 신게 만들어놨어요. 왜? 내가 신지 말라 그랬잖아. 하이힐 신고 다닌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못 신게 만들어놨어요. 왜? 책임 안 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하는 건 다 민간 기업이에요. 일본이 왜 신용평가에서 안 만든 줄 아세요? 중국은 아직은 그게 그 정도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중국은 공안이 만들 거야. 예를 들면 만들어도. 책임져야죠. 그 문제 생기면 자기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막아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걸 만들려면 민간이 해야 되는데 민간이 정부로의 간섭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능시험 맨날 그 아침에 뭐 출퇴근 뭐 늦춰달라 하고 그죠? 왜 정부가 간섭하죠? 문제 요만큼이라도 잘못되면 이번에도 한번 나왔죠. 그 뭐 10% 포인트가 있고 그죠? 그 이해하시죠, 그죠? 10%에서 20% 오르면 100% 오른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그 10에서 20 오르면 근데 이제 10% 포인트가 오른 거죠. P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때 뭐 문제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뭐 사과하고 뭐 어쩌고 그랬잖아요. 그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 정부가 그런 거 하죠?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토플이라든지 뭐 토익 이런 시험 칠 때 다 여기 ET에서 그거 다 정부가 하는 거 아니야? 파고다공원 무슨 종로 유학 뭐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유학원에서 하는 거 다 시험. 미국 대학에서 그거 가지고 채점한대요? 아니죠. 미국 대학도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국가도 회피하고.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참고 자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자료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정부가 관여하는 거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토익을 우리나라 뭐 특정한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기업 업체가 하면 문제 유출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해설 차렸을 때 집에 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가자마자 집에서 얘기해요. 문제 다 유출돼요. 이게 없죠. 그게 이런 그 업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신용평가회사가 살아남는 방법. 일본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저게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 자료도 엉터리고 뭐 과연 저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국 정부가 얘네들한테 얘를 좋게 평가를 하고 한 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애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뭐 능력이 부족하지만 객관적으로 했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일본이. 그게 얘네들이 그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일본이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되는 코스가 너무 많아요. 서로가 믿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2중, 3중 장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또 확보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야 2중, 3중의 어떤 코스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거죠, 시스템이. 저희는 이런 트러스를 너무 쉽게 막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이발소, 주로 가는 이발소가 있는데 그 아줌마는 2번 싸우고 제가 그 이발소 이제 그 발길을 끊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TV를 이렇게 틀어놔요. 근데 뭐
그 뭐라 그러지? 그 연예인이 가가지고 너무 맛있다, 뭐 약간 그 과장되게 하잖아요. 엄마의 손맛이라는데 저는 우리 엄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이 없어요. 되게 성의가 없거든요. 엄마의 손맛이 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난 밖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근데 다들 엄마의 손맛이라 그래. 내가 저 거짓말을 했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막 마음대로 깎는 것 같아요. 그것도 트러스 파는 거예요. 그 식당을 파는 거죠. 그 방송업체가 이 식당이 맛있다고 파는 거예요. 뭘로 책임지려고 그런 소리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 음식대로 안 나온다, 맛이 없다, 뭐 이런 평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관적인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 대학교 여러분들 어떤 학교들은 ASESB라고 해서 경영학 인증을 받아요. 이것도 인증업체,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와가지고 한국의 교육시설이나 뭐나 해가지고 국제적 수준에 맞니 어쩌니. 이것도 다. 얘네들 비즈니스 커요, 이게. SAT. 우리나라 지금 수능시험 이런 것도 전부 다 민간 기업이 하는 거예요. 토플, 잉글리시 테스트. 아까 제가 대학 입시 이런 거. 손 떼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자기 책임을 면하는데 한국은 전부 다 국가가 주도가 돼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 생기면 일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회사들은 다 민간 기업이에요. 그러면 저런 이제 비난과 어쩌고 해가 절차에 의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깁니다. 왼쪽에 이제 트리플 A에서부터 BBB 이게 이제 보더라인이에요. 여기서 BA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투자 부적격 등급이 되죠. 투자 적격 등급, non-investment grade죠. 투자 부적격 등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fallen angel이라고 해서 추락한 천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fallen angel. 추락한 천사. 여기는 천사인가 봐요. 여기서 추락했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속된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별명이 많아요. 그 사람은 지칭하는 이름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얘는 이름이 하나죠. 투자 적격 등급. 얘는 투자 부적격. 이거는 한국 의미로 하면 좀 심한데 쓰레기 채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크반드라 그러는 이것도 좀 심해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 어감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정크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다음에 이제 투기적 등급, 스페큘러티브 반드, 이제 투기적 등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일드, 높은 수익률을 주는 반드라 이런 여러 가지 별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하고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근데 뭘 희생해야 되죠? 안전하고 신용등급이 높은데 뭘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니까. 수익을 희생해야 됩니다. 안전한데 수익률이 낮아요. 여기는 위험한 대신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래서 붙이는 이름이고 이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많은 거죠. 돈 벌려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있잖아요. 그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이런 것도 그 신문을 가끔 보시면 이제 막 그 리턴이 안 나왔다고 뭐 비난하고 국회의원들이 막 야단치고 그러는데 그 야단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데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죠? 수익보다 안전해야죠. 그죠? 연금을 적게 주더라도 못 주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회사가 내가 보험 상품을 10년짜리를 받았어요. 10년 뒤에는 이제 내 보험 상품에 든 분에게 돈을 돌려드려야 돼요.
여기 10년짜리 채권을 사서 갖고 있다가 10년 뒤에 받아가지고 그죠? 보험회사가 주면 되는 거죠. 여기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10년 동안 계속 내가 어떻게 돈을 굴려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넣었다가 10년 뒤에 채권 만기되면 받아서 보험 계약한 분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투자하는 곳들은 보통 연기금, 보험회사들처럼 안정성을 위주로 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진로 소주라고 요새 그 무슨 회사로 바뀐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도미넌트한 플레이어가 진로 소주였어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소주 마시죠. 경기가 안 좋아도 소주 더 잘 들어가죠. 장마철 비가 안 와서 비 오면 소주 더 잘 들어가요. 잘 되는 비즈니스예요. 아까 제가 첫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그 도산한 회사들이 주로 무리하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는 그 영역의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죠? 빚을 못 갚아서 주로 파산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재미가 없어요. 돈을 안전하게 버는데. 그래서 다른 회사를 이제 빚을 많이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 IMF라고 하는 고금리 이제 30%씩 이자를 해야 되니까 30% 이자 내고 무슨 이익이 나겠어요. 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트리플 A 했다가 어떻게 되죠? C로 떨어지는 거죠. 디폴트. S&P 같으면 디폴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골드만삭스처럼 이런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 다른 회사들 경험도 보고 오랜 금융의 역사가 있는 회사, 나라 금융회사들은 이거 사야 된다. 그죠? 회사가 멀쩡하고, 그죠? 위기면 위기일수록 소주는 더 달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마시니까 사는 거예요. 금방 벗어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아까 말한 이거 뭐라 했죠? Fallen Angel이라고 그랬죠. 추락한 천사.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는 떠오르는 별, Rising Star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제 Rising Star로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기 올라오는데 시간이 얼마 한 건 30배를 벌어서 30배. 100억이면 3천억을 벌고 1000억이면 3조를 번 거예요. 우리도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여기에 신용등급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이 정크펀드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그 눈이 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사들 중에 도산하지 않고 그 이자랑 원금을 갚아나갈 회사를 찾아낸 거예요. 하이 리턴을 주는데 안전하잖아요. 자기가 보는 눈은. 수익이 엄청나죠. 자기처럼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정크반드 찾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붙인 이름이에요. 쓰레기 반드를 찾아라.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펀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취직을 하시거나 뭐 하셔가지고 이제 월급에서 어느 정도 펀드에 투자를 하실 때 상품이 있어요. 그냥 이거 한국말로 하이 일드라고 표현해요. 하이 일드 펀드. 그게 여기 투자하는 그 펀드예요. 그 펀드의 그 특성이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러면 창고에 있는 분이 그러시죠. 아, 여기 높은 수익률 줘요. 100%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위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펀드를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시겠죠?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성격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구나. 잘못했다. 이거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그 A에서 BBB, 거기까지가 보더라인이에요. 투자 적격.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무디스나 S&P는 왜 합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쟤네들은 소문자 쓰고 대문자 쓰는 거 말고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어느 한 회사에 대해서 무디스가 A를 주는데
S&P가 B를 주고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정보를 얻어가지고 등급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도 같이 등급을 바꿔요. 네? 수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정보를 얻고 분석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거의 저 두 회사를 보면 등급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식 뭐 비즈니스인지도 모르죠. 네? 차이가 이거밖에 없어. 소문자, 대문자. 우리도 하나 차릴래요? 한국은행 금융강좌 평가사라 그래가지고 니은 기억 뭐 이렇게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단계 밑으로가 이제 투기 등급, 하이일드, 투자 부적격 등급인데 여기에 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의 중요성, 이제 아까 그 평가 절차하고 중요성 이게 이제 여기 처음에 의뢰했던 한국은행 그 교육팀 관계자분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해달라요. 첫 슬라이드가 그거죠.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죠? 그냥 공짜로 안 주니까 이자를 물어야 되죠. 그 이자를 물어가지고 자산에 투자해서 이제 수익률이 8%라고 합시다. 8%인데 자금 조달 비용이 10%면 이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죠? 비용이 10%인데 내가 얻게 되는 수익률이 8%면 하면 안 되죠. 똑같은 투자 아니에요. 투자안. 여기선 8%를 얻어요. 근데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면 6%를 얻으면 해야 되죠. 뭐냐면 신용등급이 안 좋은 회사는 이렇게 얻을 수밖에 없죠. 높은 이자를 주고. 신용등급이 좋으면 낮게라도 돈을 빌려준단 말입니다. 낮은 이자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아요. 근데 신용등급이 안 좋으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줄어들어요. 이거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자꾸 하게 되죠? 좀 더 위험한 비즈니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더 높은 이 투자 수익률이 8%, 20%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얻으려고 그러면 더 위험한 걸 투자를 해야 이게 더 높아지죠. 잘 되면 좋죠. 안 되면 게링 월스하는 거예요.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죠?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게 아까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이게 시장이 당신을 보는 눈이에요. 국가를 보는 눈. 네? 망해가는 그리스 예전에 7% 이상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 누가 7%씩 국채 발행한 나라 없거든요.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렇게 시장, 국제시장이 보는 눈이고요. 마찬가지죠. 기업도. 신용평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 개인도 마찬가지. 보면 막 왜 신용평가 나는 왜 안 좋을까 불합리하다. 그게 나를 보는 눈이에요. 상대방을 욕할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눈. 시장. 금융회사가 나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리도 해야 돼요. 마켓의 비유입니다. 시장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반드 마켓하고 그 주식시장 두 가지를 이제 반드 우리가 이제 채권에 관련된 거, 신용등급 관련된 이제 그건데 약간 시각을 넓히면 채권 시장은 좀 더 프리스티지해요. 또 플레이어들이 소수고 금액이 커요.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는 맨날 뉴스에서 주가를 맨날 얘기하지만 채권 가격 얘기 안 하죠. 소수의 플레이들이 하는 거고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용어도 어렵고. 자, 이거는 주로 장외시장에서 열립니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시장이라는 게 생기죠.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데 시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장외에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딜러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찾고
수요자라든지 뭐 이렇게 팔자, 사자 측을 이제 구해가지고 알아서 구해줘서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회사는 하나지만 채권은 한 회사도 수십 종의 채권이 나오니까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되게 이슈는 많은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까 말씀드린 10년짜리 보험회사가 10년짜리 만기 채권 사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up-to-date price, 최신의 가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적당한 가격으로 서로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쓰는 사회죠. 그런 부족액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는 재무상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입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에서 1년 미만에 아주 단기적으로 계속 자금을 쏟아서 메꿔요. 이 시장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이 무역 전쟁 해가지고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이거 팔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그죠? 미국 보고 이제 갚아라. 만기 되면 나 더 이상 이제 계속 홀드하지 않겠다. 갚아라 하고 그 위협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런 상태. 이거는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거는 이제 거래가 이제 없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랑 너무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건데, 영국, 미국식 그 자본주의 시장은 보통 딜러 위주의 시장이에요. 딜러는 자기 책임하에 물건을 사가지고 인벤토리로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가 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100% 맞는 얘기 아니지만 이게 가장 그 원칙인데, 내가 IBM을 내가 관리를 해요. IBM이라고 회사를. 여러분들이 IBM을 팔려고 그러면 나한테 팔아야 돼요. 살려면 나한테 팔아야 되고. 무슨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한테 팔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좀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증권회사라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컴퓨터를 거래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런 식의 국가, 영향반 국가는 다 거의 다 이런 딜러 오리엔티드 시장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 프랑스, 일본, 독일 다, 한국이 다 브로커 시스템이에요. 매치를 시켜주고 책임은 안 져요. 책임지지 않죠. 그죠? 매치 시켜주고 뭘 받죠? 피를 받아, 수수료를 받죠. 딜러는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 여러분들이 사는 가격이 아니에요. 딜러가 자기가 고시라나요. 여러분들 무슨 금융시장에 무슨 충격이 있으면 월가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 항상 저 벽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돌아가요, 화면이. 다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IBM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뭐가 돼 있다. 저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게 다 이거예요. 걔네들이 고시해 놓는 가격이에요. 뉴욕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거리가 있다. 거기도 벽을 보면 다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기 다 이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이거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매수호가. 자기가 팔겠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려면 얘가 이 가격에 팔겠다는, 여러분 이 가격에 사야 돼요. 팔려면 이 가격에 사겠다고 하니까 딜러가 이 가격에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사서 팔면 20불에 손해죠. 여러분들은 거래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거래 비용이에요. 거래 비용 많죠. 택시비도 되고 다 들어가는데 시간도 그렇고. 근데 대표적인 거래 비용은 이 금융시장에서 이걸 스프레드라고 표현했어요. 매매 차익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시스템이 희한해요. 자,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면
아까 한 분, 아까 두 분 그 선물 한 분 더. 가격이라고 하면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있죠. 부동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가보면 그죠? 그 이 집값에 대해서 내놓은 사람이 있죠. 그 집주인이 120불에 집을 내놓고 있죠. 나는 비싼 것 같아서 나는 100불에 사겠다 이 집을 하고 그 부동산 그 브로커한테 얘기를 하고 집에 가요. 네? 마음에 이제 저가게 맞으면 나한테 연락을 주라고 그러고. 근데 집에 가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보니까 또 얼마가 나와요. 그죠? 30이 나와도 90이 나와도 얼마가 또 나와요. 또 무슨 가격이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세 가지가 저는 떠오르는데. 또 떠오르는 가격. 그죠? 세 가지 정도,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확률 3분의 1이에요. 손 들고 아무거나 해서 상품 타가면 돼요, 여러분들. 에? 없다고요? 저분은 아주 그 almost correct한 답을 하셨는데 이게 거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게 이제 좁혀져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매치가 되는 그게 가격인데, 그죠? 맞죠? 그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래에 대한 가격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TV 보면 뭐 부동산 전문가 이런 분들이 현 시세가 얼마, 다 거짓말이에요. 현 시세가 뭐예요? 가격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네?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그리고 그 전에 거래가 된 그 국토해양부에서 가장 최근에 most recently하게 트레이드된 가격이 있을 테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정확한 가격. 이론적 가격은 뭐냐? 이 중간 지점이라 생각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점에서 내려와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미래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가장 우리가 추측하기로 가장 근사치로 가격이라 생각하면 가운데 정도. 서로가 반반씩 양보를 한다면 그 정도가 이론적으로 가격이고요. 가격은 없어요. 근데 가격이라고 하면 저 두 가격이 존재하고 보시면 돼요. 매수호가랑 매도호가 두 가지. 그 전에 가격은 그 전에 거래된 가격이에요. 아까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거래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10년 전에 가격이 지금 가격을 할 수 있어요? 시세라고? 안 되죠. 가격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두 가지라 얘기해야 되고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저 중간 정도 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가격이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영미식은 저런 식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 뉴욕 증권거래소가 그런 시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IBM을 관리한다는데 그 사람을 월가 용어로 스페셜리스트라 불러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만 그 IBM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주식을 다 통해서 거래가 돼야 되니까. 지금은 하이브리드 시대로 왔어요. 네? 브로커 시장과 딜러 시스템이 중간 이제 장점을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인데 원리 원칙으로 보면 이제 원래는 저런 오리엔티드 시장.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시장을 조성하는 거죠. 시장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사겠다 팔겠다 해가지고 시장을. 그래서 마켓 메이커라고도 불려요. 장점은 자기가 가격을 고시해놨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요. 내가 가서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렇죠. 싸게 팔아야 되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 그 가격이 보통 120만 불에서 150만 불 정도라고 해요. 그 시트라고 그러거든. 그 좌석. 사는데 한 120에서 150만 불. 주로 개인들이 사는 건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사요. 미래에셋에서 한 구자 이렇게 하나씩, 아니면 뭐 삼성투자에서 한 구자 이렇게.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 가격 고시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거래소라든지 금감원 이런 데서 계속 매일매일 그 테이프를 보고요. 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거래했는지 다 조사해요. 네? 거래를 그렇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안 팔려고 그럴 거 아니야. 더 오르니까. 물건을 안 내놓고. 그런 거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당국에서는. 그래서 응해야 돼요. 단점은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느려요. 거래가. 비용도 많이 들고. 단점이 많은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서의 우리가 스피드, 거래 빠르기, 비용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오히려 영미식 저런 시장에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얘네들이 보는 저 시스템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수업에 가장 제가 본 중요한 게 우리가 신용평가에서도 그 정보로서 한 꼭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쟤네들의 사고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 왜 쟤네들은 저런 어떻게 보면 후진적이고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무슨 금융사고 나면 막 전화 이렇게 받고 뭐 그죠? 이렇게도 받고 뭐 몸만 유연하면 발로도 받을 것 같아.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부족해서 그렇죠. 귀가 4개면 발 4발 다 2개 하고 할 것 같아. 그렇게 돌아다녀도 느려요. 우리나라 시스템보다. 그런데도 왜 그 선진적인 나라가 저런 시스템 왜 고수하냐 이거죠. 답변 잘해 주시는데 또 한 분. 예? 폭등이나 폭락? 그것도 하나의 답은 될 수 있죠. 더 중요한 거. 에서는 어떤 경제 행위나 이거에 따른 이득이나 책임이 뭐.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경제 행위에 대한 이득이나 책임이 온전히 그 경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한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으면 저 딜러들을 통해서 해라. 약간 그걸 이건 오히려 책임을 더 지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목적으로. 네. 근데 사실은 답은 여기 있어요. 저 두 분 기억하세요? 답은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가격이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시장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시장이라고 본 거예요. 5일장이든 매일 열리는 시장이든 이거는 금융시장이지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한국 데이터를 봤을 때 느낀 거는 우리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3분의 1은 하루에 한 건도 거래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커요. 이게 커요. 사고자 싶은 사람은 팔고 싶은 이게 커요. 그래서 브로커 아무리 해도 저기 좁혀지질 않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이런 거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잘 모르는 주식들 있죠. 그거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못해서 그 주식을 샀을 경우에 낭패예요. 팔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은 좀 다르지만 2000년 중반 그때 선진국 지수 있죠. 거기에 있지 않은 돈들, 다른 나라 선진국이라고 지수에 나타나지 않는 나라들의 투자한 돈의 절반은 한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규모가 크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유동성이. 와서 여기서 팔고 나가도 시장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특정한 나라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비엔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가서 여러분 투자했다. 미국의 어느 회사 가서
이날 1조를 팔고 나가겠다. 1조를 팔면 누가 받쳐줄 사람이 없어. 시장이 폭락을 해버려요. 유동성이 없죠. 우리나라 유동성이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유동성. 우리나라 이런 브로커 시스템의 단점은 적이 없어요. 유동성이 떨어져요. 이 사람들은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시장의 본질은 유동성이라고 본 거예요. 유동성. 그런 면에서 뭐 얘기는 좀 다르지만 아까 부동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부동산에 규제를 가해가지고 있잖아요. 거래를 막아놓는다. 시장을 없애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차가 한국에서 팔리면 730만 원에 사야 돼요. 제가 접대 보니까 미국에서 사면 520만 원에 사요. 500만 원짜리 원가가. 왜? 그거 다 떼어주는 거예요. 무슨 세금 다. 왜? 거래가 이루어져야죠. 우리도 싼 값에 좋은 차를 이용하고 차에서도 차 많이 팔고 그리고 경제가 계속 팽창하는 거죠. 우리처럼 저 차 비싸니까 얄미우니까 더 세금 더 물린다? 그 시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소비자 보호원에 가장 신고가 많이 되는 그 업체 중에 하나가 결혼정보회사거든요. 라고 해요. 뭐 여러분들 가입을 안 하셨겠지만 보면은 딜러 역할을 못하는 거죠. 브로커 역할을 하니까 매치가 안 돼도 책임이 없어요. 책임질 일 없죠. 이거는 마켓 메이커, 아까 스페셜리 저 사람이 확실하게 가격을 고시해놓지. 미국의 그 빈 라덴이라고 하는 분이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월가 이 트레이드 센터를 박살내가지고 한 3일 동안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저 사람들이 3일 뒤에 이제 자기가 이 가격에 샀는데 지금 전쟁난이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가격이 휴지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싸게 팔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격을 이렇게 고시를 해놓은 이 가격이. 저 가격이 정상 가격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국가가 위기니까 이게 휴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게.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팔고 뭐 그 나라를 떠나든 뭐 나는 이제 주식이면 꼬드보신 다 팔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유동성이 있으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살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쟁이 난다는데 누가 그 주식을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팔고 싶은데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시장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게 얘네들이 생각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이쪽 시각을 보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다음 하나만 더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이라고 우리나라도 이거 본따서 코스닥이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장외 시장이에요. 미국에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서로 여기는 예를 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여기에 이제 상장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아까 딜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40-50명의 딜러들이 아까 같은 그 고시 있죠. 살 가격, 팔 가격을 다 고시래요. 우리 40명 정도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딜러하고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여기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름도 못 들어본 시장도 여기 상장돼 있어요. 아까 나이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뭐 이런 데 다 상장이 되어 있고 거기 상장되지 힘든 시장들이 이제 여기 이제 나스닥에 들어있는데 뭐 되게 싸요. 10원, 20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멀티플 딜러예요. 이거는 아까 거기는 싱글 딜러 한 명이 이게 나이스 그 한 종목을 관리하는데 이거는 40명, 50명 정도의 딜러들이 한 종목 가지고 담당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이제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기술주라든지 닷컴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거기 못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이제 했죠. 우왕좌왕 수업을 했는데 뭐
재미가 있었으면 좋았을 까 질문 좀 있으시면.